네, 여러분 우선 축하드립니다. 두 가지 면에서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학을 어려운 입시 과정을 거쳐서 입학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우리 경제와 산업의 미래 먹거리인 생명과학, 특히 농업생명과학 쪽을 전공하시게 되고 이렇게 훌륭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입학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 30분 정도 유쾌한 만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입학하는 우리 입학생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메시지 겸 또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 관련된 메시지를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반란은 무엇인가를 뒤집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뒤집는 것이 반란이죠. 유쾌한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대학생활 하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뒤집기를 좀 해보시라는 뜻으로 이와 같은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선 간단한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2010년도 G20 세계 강대국 20개국 나라 정상들이 모여서 한국에서 회의를 했거든요. 그 회의를 마치고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당황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And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though, if you're asking the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그런데 이때 Unfortunately, I hate to disappoint you,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but Well, it's wonderful to I think see you.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So I think that you How about you held up will your my hand Korean anyway. friends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Well, it Yes depends or on no? whether there's a Korean reporter who'd rather have the question. No, no takers. No, no takers. No, no takers. Oh, this is getting 참 난감합니다. I expected. Take quick one question. 결국 from Asian 질문권은 President Obama. 중국 기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왜 한국 기자는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저 자리에 계셨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질문을 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또는 질문을 하셨다면 어떤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저는 오늘 짧은 이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답까지는 못 드리겠습니다.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니까요. 답은 각자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답을 찾는데 한두 가지 도움되는 말씀은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위에 있는 사진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습입니다.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작년 또는 재작년의 모습이겠죠. 제가 만 17살이었고요. 저는 집이 많이 어려워서 상업학교를 진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 취직시험 봐가지고 직장에 취직을 했고요. 그때가 제가 만 17살이었습니다. 두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너무나 고생하는 우리 어머니를 좀 도와드리고 할머니 모시고 동생 셋에 대한 6 식구의 가장 노릇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잡고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대학 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생 4명 중에 3명이 대학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4명 중에 1명이 대학교를 갈 때입니다. 정말 죽을 만큼 대학 가고 싶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17살 때부터 하면서 결국 몇 해 뒤에 저는 야간대학을 진학하게 됐습니다. 낮에는 직장 생활하고 밤에는 야간대학에서 대학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왜 그렇게 죽도록 대학 가고 싶었을까요? 아마 그때는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못 내렸던 것 같아요. 대학이라는 곳이 있었으니까 또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 했으니까 갔겠죠. 여러분들은 왜 대학에 오셨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보여드린
오바마 대통령의 동영상은 사실은 EBS의 했던 프로그램인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 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대학에 오셨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학의 현실은 아주 암담합니다. 여러분, 이 책은 2015년도에 미국의 교육학자인 케빈 게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영어로는 The End of College인데 우리말로 직역하면 대학의 종말이 되겠죠. 이 책을 우리나라에서는 번역하면서 대학의 미래라는 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 내용을 다 보시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대학의 미래라는 번역보다는 대학의 종말이라고 하는 번역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MIT의 생명의 비밀이라고 하는 필수 과목을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그 과목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고 그걸 활용하는 데까지 쭉 하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미국 대학의 적나라한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학의 역사가 오래됐지만 대학은 같은 사람을 같은 장소에 모아놓고 같은 시간대에 공부하는 모습을 해왔습니다. 소위 3S라고 하죠. Same persons, same place, same time이죠. 이 책을 읽어보면은 3S가 아니라 앞으로는 3A가 될 것 같습니다. Any person, any time, any place죠. 언제든 어디서나 누구에게든 이런 식으로 대학이 바뀌고 있고, 특히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와 같은 현상은 훨씬 심화되고 있는 것이 대학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대학이 어떻게 바뀔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겠죠. 과거에는 대학이 사회를 걱정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대학을 걱정합니다. 이런 대학에 여러분들은 왜 오셨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그렇게 17살에 직장생활하면서 야간대학을 다녔고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정보에 의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고 그러면서 공무원이 됐습니다. 처음 공무원이 돼서 배치를 받아서 저희 시험 동료들과 갔는데 지금의 기획재정부지요. 그 당시에는 경제기원이었습니다만 어느 방에 인사하러 갔더니 고참 사무관이 저와 저희 동료들에게 학교 어디 나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고 돌아서 나가는데 제 뒤에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야, 요새 별 희한한 학교 나온 애들이 시험에 붙어서 여기까지 오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야간대학을 나왔거든요. 저는 그동안에 누구보다도 꿈을 세우고 제 꿈의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조직에서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 기사는 제가 그 장관이 되고 나왔던 기사의 제목입니다. 판잣집 소년가장서 장관까지. 판잣집 소년가장은 저에 대한 얘기였고요. 제가 살던 곳이 서울의 청계천변에 있었던 무허가 판잣집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인용하기를 나는 언제나 다음 꿈을 꾸었다라는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학교 상업학교 날 적에는 빨리 돈을 벌고 우리 가족을 좀 부양하고 싶었고요. 직장에 일찍 들어가서는 야간대학이라지만 대학 가고 싶었고요. 대학 가서는 공무원 되고 싶었고요. 공무원 돼서는 좋은 부처 하고 싶어서 왔는데 저런 얘기를 듣고 내 다음 꿈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다음 꿈은 공부를 더 하는 것이었고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방끈을 좀 길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공부를 더 하거나 가방끈을 길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학 갈 기회를 잡는 방법이었고 그 방법은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유학을 갈 기회를 잡았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한 두 학기 공부를 마치고 나서요. 아주 좋은 성적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마치고 나서 새 학기쯤 접어드는데 제 속에서 나오는 제게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도저히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공부하는가였습니다. 이 질문에 제가 셋째 학기 올라가면서 부딪혔던 이 질문에 저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때의 가장 단순한 답은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질 못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공부하십니까?
또 앞으로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하실 텐데 여러분 왜 공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정답 찾기 어려운 답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 같을 수가 없을 거예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저는 이 당시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공부와 학문의 환경은 아까 대학처럼 사실은 그게 밝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것은 몇 해 전에 어느 대학에서 한 조사인데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미래의 훌륭한 인재로 크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자기 조절력, 자기 동기력, 대인관계력, 디지털 역량. 그러고서는 우리 초중고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역량을 조사를 했어요. 보시는 그래프가 그 결과입니다. 네 개의 항목마다 맨 앞에 있는 파란색으로 보이나요? 이것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이고요. 가운데 있는 연두색이 고등학생이고요. 맨 끝에 있는 주황색이라고 할까요? 이 색깔이 대학생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개 항목이 공이다. 학년이 올라가고 상급학교 갈수록 역량이 떨어집니다. 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미래 역량은 떨어질까요? 이것은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만 교육의 역설이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미래 역량은 떨어진다?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간단한 실험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실험은 하버드대학의 심리학과 교수가 한 실험입니다. 엘렌 랭어라고 하는 교수가 한 실험인데요. 마케팅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각각 12명씩 그룹을 나눠가지고요. 이 네 가지 물건을 갖다 놓고 보여주면서 문제를 냈어요. 자, 첫 번째 그룹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볼펜입니다. 두 번째는 텀블러입니다. 세 번째 물건은 강아지 장난감입니다. 네 번째는 카메라 부속품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내줬어요. 여러분 마케팅 전공한 학생들이니까 이 물건을 비싼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 연필로 마크를 해가지고 답을 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 학생에게 똑같은 물건을 보여줬는데 조금 말을 달리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물건은 볼펜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물건은 텀블러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문제를 내주고 나서 학생들이 다 답을 한 것을 확인한 뒤에 교수가 문제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미안하다. 내가 문제를 잘못 내줬는데 물건값 비싼 순서가 아니라 싼 순서대로 마크를 하는 것이었다. 좀 고쳐달라. 답안지를 다시 나누지 않았어요. 학생들은 이미 답을 했기 때문에 연필이지만 당황을 했겠죠. 어떻게 고칠까 하고. 이 실험의 목적은 물건값을 알아보려고 하는 실험이 아니라 이 네 가지 물건을 중에 하나를 사용하면은 연필로 쓴 답을 지울 수가 있는 물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 번째 보이는 물건이 고무로 만든 물건입니다. 고무는 지우개죠. 그래서 학생들이 저 물건을 이용해서 이 연필로 쓴 답을 몇 명이나 고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첫 번째 그룹 학생들 12명 중에 1명이 답을 고쳤습니다. 두 번째 그룹 12명 중에 6명이 답을 고쳤어요. 왜 똑같은 학생인데, 물론 뭐 지능의 차이인지 모르겠으나 같은 학교의 마케팅 전공한 학생들이었으니까요. 왜 앞에 그룹 학생들은 1명밖에 답을 못 고치고 두 번째 학생은 6명이나 답을 고쳤을까요? 이 교수는 이 실험에서 정답의 역설이라고 하는 명제를 끌어냈습니다.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나머지 답은 뭐지요? 그렇습니다. 오답이죠. 틀린 답이죠. 그렇게 되면은 정답을 찾기 위한 갇힌 틀에 박히게 되고 그대로 수용하면서 정답을 수용하면서 비판 능력, 창의력을 갖기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인생의 행복을 찾을 기회를 좀 줄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또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에 정답이 있을까요? 그 정답이 무너지고 있는 세상이고 이제는 정답이 아니라 자기 답을 찾아야 되는 시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공부하는가? 또는 제가 소개는 안 했습니다만 그 유학 때 가졌던 저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 또 하나는
내가 뭘 공부할까 했거든요. 저도 그 답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후에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교육의 역설, 정답의 역설 속에서 내가 왜 공부하는 걸까? 내가 뭘 공부하는 걸까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제가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했지만 답을 잘 찾지 못하다가 문득 그동안 제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제 꿈,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어떠면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남이 하고 싶은 일, 내 주위에서 하고 싶은 일, 우리 사회가 좋다고 하는 길을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착각을 했던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은 뭡니까? 제가 세 가지 질문 던졌거든요. 대학에 왜 오셨습니까? 왜 공부하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답에 대한 답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질문에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저 질문이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제 인생을 좌우했던, 또 제가 어떤 일을 했던 제가 던졌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공직을 34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경제관료 출신으로 제가 사무관부터 출발해가지고 차관도 했고 장관도 했고 부총리도 했고 중간에 제가 대학 총장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경력을 쭉 보시면서 왜 저분이 우리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실까 하고 혹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공직 34년을 한 2년 전에 마치고 많은 반성과 성찰을 했습니다. 과연 저는 그 공직생활 중에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얼만큼 천착했는가? 또 지금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은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공직생활 한 사람을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나왔던 그런 경험과 교훈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 농업생명과학 대학이나 또 우리 학장님이나 저를 초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2년 전 공직을 그만두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찾기 위한 저의 삶의 여정도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공직을 그만두고 여러 아주 제의를 많이 받았는데 전부 거절하고 한 1년 남짓 전에 조그만 사단법인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사단법인의 이름은 오늘 강연 제목인 것처럼 유쾌한 반란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혹시 반자가 거꾸로 된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렇게 뒤집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 사단법인의 모토는 실천입니다. 세상에 좋은 말은 많고 좋은 얘기하는 분들은 많은데 실천에 옮기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는 작은 실천을 통해서 변화를 좀 만들어보자 하는 뜻으로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단법인은 크게 세 가지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혁신. 혁신은 남이 안 가본 길 가는 거, 남이 안 해본 시도를 해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이동입니다. 우리 사회의 사회적 이동이나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끊어져서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많이 떨어뜨리고 있고 조금 더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사회적 이동성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자는 뜻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공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전부 자기 얘기만 하지 남 얘기 안 듣습니다. 남의 상황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남의 처지를 내가 같이 공감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특히 혁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혁신 중에서도요, 제가 여러 가지 혁신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첫 번째로 착안을 한 것은 농업입니다. 농업과 어업혁신입니다. 왜 그러면 농업 쪽에 제가 혁신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저는 사실 농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전문가도 아니고요.
아까 제 경력에서 봤다시피 저는 사회과학을 전공했고 공무원 생활 34년을 했고 총장 뭐 한 2년 반 했고 이런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업과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사회의 혁신은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경제,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교육, 농업, 산업 다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농업 쪽은 혁신이 잘 일어나기 어려운 것이라고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남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농업 부문 혁신부터 한번 실천에 옮겨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일을 아주 짧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화면으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남 보성 벌교라고 하는 곳입니다. 벌교에는 벼농사 유기농의 우리나라 선구자가 있습니다. 우리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이 농장을 일군 분은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대한민국 벼농사 유기농의 최고의 선구자입니다. 봄에 가서 제가 모내기를 했고 또 와달라고 해서 지난 가을에 가서 벼베기와 추수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이 벼농사를 비롯한 농업 쪽의 유기농 혁명을 이뤄볼까 하는 것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은 이게 뭐 같습니까? 저게 블루베리거든요. 제가 보성에서 청년 농부들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20대에서 30대에 걸쳐 있는 대한민국 농업을 위해서 혁신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과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젊은 여자분이 하는 블루베리 농장의 이름이 딸이 넷이합니다. 왜 딸이 넷이할까요? 저는 이분이 젊은 분이라서 딸 형제가 넷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분이 딸을 넷을 둔 어머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네 딸과 함께 이 블루베리 농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했는데 전남 장성에 사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뿐만 아니라 거기 모였던 분들이 여러 이 종목을 뭐 딸기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사과도 있고 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작물에 대해서 생산과 마케팅에 있어서 혁신을 일으킬까 하는 걸 가지고 고민하고 함께 의논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날 모인 날은 충남에서 딸기 농사 하시는 분의 딸기 생산과 마케팅 혁신에 대한 걸 가지고 저희가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여기는 경남 밀양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경남 밀양에 얼음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계곡은 여름에도 얼음이 오는 곳입니다. 여기서 나는 사과는요 얼음골 사과라고 해서 다른 사과보다 훨씬 맛이 좋습니다. 보통 사과는 추석 전후에서 수확을 하는데 이쪽은 그 날씨 때문에 보통 11월 중순에 이 사과를 딴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과보다 한 달 이상을 더 매달려 있는 사과지요. 여기에 한 1200가구, 1300가구가 사시는데 이 중에 1200가구가 사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사과, 밀양의 이 브랜드 네임 높은 이 사과에도 위기의식이 오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혁신할 수 있을까 하는 걸 고민을 하고 계셔서 저희 사단법인 팀들하고 가서 이분들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과에 대한 것 또는 여기는 밀양의 산내면이라고 하는 면인데요. 이 면민들의 생활과 생업을 혁신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논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업입니다. 거제에 멸차장에서 같이 멸치잡이를 제가 했던 모습인데요. 거제에는 어촌계가 77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혁신하지 않으면은 이제 어렵다 하는 바람이 불면서 저희가 저희 사단법인에서 거제의 다대포 어촌계라고 하는 곳을 가서 같이 간담회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어업혁신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작년에 네덜란드에서요 세계 농업 인공지능대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저희 사단법인의 이사 중에 한 분이 주축이 돼서 우리가 출전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요 커다란 비닐하우스에 작물을 키우는데 사람이 일체 들어가지 않고 인공지능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또 가장 맛있는 도마도를 재배할 수 있는지 그때 그 작물이 도마도였다고 합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원격으로 AI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곳이 있죠. 우리가 당당히 3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작은 농업의 소위 그 디지털 소농부터 포함해서 이와 같은 인공지능까지 포함하는 농업 부분의 혁신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아주 지금 부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 사단법인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혁신에 대한 얘기를, 농업 혁신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만은 제가 두 가지 얘기를 더 해볼까 합니다. 이분들 먼저 말씀드리겠군요.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혁신에 있어서의 제가 만났던 분들인데 말들을 이 코트를 딴 것입니다. 맨 왼쪽에 계신 분은 밀양 얼음 사과골에서 가장 사과 농사를 잘 짓고 있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 사과에도 이와 같은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가운데 계신 분은 거제 다대포 전 어촌계장입니다. 이제 어업과 어촌도 혁신이 없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은 아까 기억나시죠? 전남 장성에서 블루베리 농사를 하는 딸을 넷둔 농장 주인입니다. 딸 넷과 우리 이 블루베리 농장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변화의 씨앗이 우리 농촌에 아주 작은 밑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혁신 말고 제가 두 가지 얘기를 더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자본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경북 예천에 있는 사과과수원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예천에 가서 사과 농사를 짓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들과 함께 이 예천 사과를 어떻게 하면은 품질 좋고 또 좋은 마케팅의 판로를 개척하는 거 가지고 토론을 벌였거든요. 그 중에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과밭의 주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앞으로 이 과수원에서 일할 적에 담배 피지 말고 남 욕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피는 담배 연기 먹고 우리가 하는 욕 들은 사과가 우리 소비자한테 갔을 적에 그게 좋겠냐. 좋은 얘기하고 좋은 공기 속에서 좋은 햇볕 속에서 만든 사과를 우리 소비자에게 제공하자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얘기죠. 생명자본은 과학과 기술과 물질을 넘어서 생명과 사랑과 공감을 의미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와 같은 중요성이 훨씬 커지긴 했습니다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자본은 물질적인 자본, 인적 자본, 물적 자본 이걸 뛰어넘는 생명 자본 시대가 올 것입니다. 산업적으로 보더라도 앞으로 바이오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생명 자본과 관련되는 산업들이 앞으로 크게 발전할 것이고요. 이런 산업들이 앞으로 다른 산업과 어떻게 융합하고 또 새로운 혁신에 따라서 우리 산업과 대한민국 경제가 바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그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순환 농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나오는 모습은요, 저희 사단법인에서 대한민국 양돈 농가와 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 양돈 농가가 5천 가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3가구가 양돈 마이스타들입니다. 양돈 마이스타는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인데 아주 따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경지입니다. 15년 이상의 경력과 일정한 농업에 있어서의 양돈에 있어서의 그 노하우와 기술과 생산력을 갖춘 분들이 딸 수 있는 자격인데 그 13가구 중에 7가구와 함께 저희가 네덜란드의 와겐지행 대학과 함께 혁신 캠퍼스를 온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네덜란드 농업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시게 되겠지만 네덜란드는 농업의 선진국이고 특히 양돈의 생산성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국가입니다. 그중에 와겐닝 대학은 가장 명문 대학이고요. 우리 양돈 마이스터 분들이 정말로 양돈에 있어 전문가들이시지만 모자라는 2%, 3%를 채우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양돈 노하우와 기술을 갖고 있는 와겐닝 대학의 교수진과 함께 온라인으로 1년 과정의 혁신 캠퍼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1년 과정이 이제 거의 끝물에 있는데 1년 동안에 배운 것을 전부 자료로 만들고 텍스트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양돈 농가에 이렇게
퍼뜨리려고 하는 아주 귀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곳은 경기도 이천입니다. 이천에서 제가 그 마이스터 중에 한 분 농장을 방문했고요. 가장 최근에는 충남 공주의 양돈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돼지 12,000마리를 키우고 계신 분입니다. 아주 의욕적인 분들이시고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양돈 농가를 좀 부흥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 농업은 농업에서 생산된 부산물을 다시 농업에 쓰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농업의 살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양돈 농가에서 제가 갔던 공주의 양돈 농가에서는요, 파인애플 통조림 만드는 회사에서 다 하고 남은 그 껍질과 약간의 그 살, 또 유통기한 지난 요구르트 이런 걸 가지고서 발효 사료를 만들어서 돼지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사료를 먹고 자란 돼지가 얼마나 다른 돼지들에 비해서 건강하고 또 환경적으로 우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순환 농업의 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농업 혁신에 대한 얘기와 제가 생명, 자본, 순환 농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렸죠. 대학에 왜 오셨습니까? 공부 왜 합니까? 여러분 무슨 일 하고 싶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답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되죠. 제가 그 답을 찾기 위한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팁만 한두 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나를 구성해왔던, 나를 형성했던 내 틀, 내 방식, 내 자세, 내 습관과의 결별이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 젊은 시절에 그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서 제가 깊은 회의에 빠졌을 적에 제가 했던 가장 큰 결심이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이었습니다. 과목을 택할 적에 성적 잘 받기 위한 과목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과목이 뭔지를 찾기 위해서 했던 시도라든지 이제까지 해왔던 공부하는 방법, 살아가는 태도를 바꾸기 위한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이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 이제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까지 공부했던 좋은 방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더더욱이 익숙한 것들 결별이 어렵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자기가 생각하는 남이 볼 적에 비교적 성공적이었던 분들은 더더욱 하기 어려운 것이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대학생활 하면서 이제까지 나를 형성했던 틀을 깨는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1890년대에 아테네 1회 올림픽 때의 100m 결승전 모습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한 선수, 왼쪽에 있는 선수는 뻣뻣하게 서 있고 오른쪽에 있는 선수는 잔뜩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육상 선수의 출발 폼은 왼쪽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 아테네 올림픽 100m 결승전에서 한 선수가 저기 잔뜩 웅크린 자세를 처음으로 취했습니다. 어떤 선수가 우승을 했을까요? 어떤 선수가 이 영광스럽게 제1회 올림픽에서 100m 금메달을 땄을까요? 오른쪽 선수겠죠. 저 선수의 이름은 토머스 버커입니다. 미국 선수고요. 처음으로 저런 포즈를 취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모든 선수가 저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저게 혁신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대학생활 하면서 남이 해본 길이 아니라 남이 안 해본 길, 남이 해본 시도가 아니라 남이 안 해본 나만의 시도를 하셔야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아까 제가 드린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귀로 깨는 한마디는 자기다움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찾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답다는 건 뭘까요? 이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작은 힌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얻은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실천입니다. 여러분 프로스트 펭귄 얘기 들으셨죠? 저 화면에 보이는 먼저 뛰는 저 프로스트 펭귄입니다. 내가 먼저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다움, 새로운 시도, 익숙한 것들의 결별, 들으면 다 좋은 말이죠.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실천에 옮기는, 작은 실천에 또 옮기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쪼록 다시 한번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 입학을 하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립니다. 또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동안 키워주시고 옆에 도와주셨던 부모님, 주위에 계신 많은 분들 함께 축하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새로운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다움 찾고 새로운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은 뭐든지 새로운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치 보지 말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부딪혀보고 실패해보고 깨져보고 그러면서 교훈을 얻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특권을 대학생 생활 중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하고 싶은 일은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많은 시행착오와 도전과 실패와 좌절 후에 조금씩 얻어지는 앙금이 침전돼서 내 속에 쌓이는 것,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좋은 향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직접 뵙진 못했지만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뵙게 돼서 반갑고 또 기회 되면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